야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하면서 전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대북 관련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미군의 전략 자산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인데요.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야당의 좀 반응을 좀 듣고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 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보가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하고 억지스러운 발언입니다. 이쯤 되면 문정인 특보는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특보라고 하는 분이 회담 전에 대통령 의중을 공개해서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미 간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외교 협상의 전략 ABC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박 비대위원장 외교 협상 전략의 ABC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혹평을 했는데요. 원장님, 청와대에서도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엄중 경고했다는 거거든요. 문 특보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문재인 특보가 누굽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학사 출신이지만 대통령 특보를 맡아서 상당히 외교안보 실무적인 경험도 많이 한 분입니다. 더구나 이제 두 정부에 걸쳐서 정상회담도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분인데. 지금 이런 경험을 이론적인 실무적인 경험이 많았던 분이 한미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두고 이런 돌출 발언을 했다. 저는 돌출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분히 상당히 저는 전략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 발언을 했을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상당히 어떤 타진해 보는 일종의 화전 양면 전략이 이런 그 차원에서 저는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옳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대북 관련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 다만 때와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발언이 국내에서 상당히 파장은 많지만 과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이게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건지 혹은 더 우리가 얻은 플러스적인 요소도 많은 건지를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냉철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모 원료의 계책이 숨어 있다라는 평가신데 우리 김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뭐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실언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으로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한 발언인데 왜 잘못됐느냐. 일단 지금 현재 북한과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이 군사훈련,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자산,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 이런 거를 축소할 수 있다 이건데 이 두 가지 문제 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의해야 되는 아주 미묘한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북아에서의 문제는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가 북한이 한국 간에 미국 간의 틈새를 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자주성의 문제를 떠나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한국에 대해 한국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하고 잘 상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상의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미국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다.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이런 거는 사실 북한이 자주 주장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한다라는 이런 명분을 많이 대왔는데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 발언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적절치가 않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이 정상회담이라는 건 뭔가 이 분위기를 좋게 해서 우리의 국익을, 우리의 자주적인 목소리를 또 강화해야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국익을 잘 지켜내는 한미 동맹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를 이루는 중요한 우리의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러한 거를 좀 여러 가지 훼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우리가 않았다. 갖고 있는 전략적 카드를 좀 미리 좀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략적인 어떤 총론적인 발언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한미 간에 함께 가야 되고 서로 이견이 없어야 된다는 총론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진보 정당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얼마 전에 트럼프라는 보수 정부가 출범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는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가 한판 말하자면 어떤 기싸움을 일종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쪽이 의중이 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혈맹 속의 어떤 기싸움에 우리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가는데 네. 지금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 딱 보면 미국의 백악관 같은 건 특별히 강력한 대응이라든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무부에서 이제 대변인이 상당히 이거는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다. 문정인의 개인 발언으로 알고 있다라는 상당히 낮은 수위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드 문제 같은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 반응한다라는 충분히 전략적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회담 때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개진을 하고 또 맹방으로서 그 기본 골격 그 부분 그대로 지켜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 문 특보가 사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뭐 이런 취지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 부분이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어떤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 큰 동맹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계속 가지만 강론에 있어서 작은 결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티격태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사이에서는 이 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드라는 이런 문제 하나로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싸웠던 이런 동맹이 깨진다면 그건 동맹이 아닌 거죠 사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굳이 그것도 미국 현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크게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근데 저는 이 뭐 말로는 뭐가 틀렸느냐 아까 박지원 또 전 대표 이야기를 해서 말은 맞는 말 아니냐라는 그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핫한 부적절하고 시대와 장소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문정인 전 교수죠. 문정인 이 특보는 대통령의 특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특보는 굉장한 비중을 갖고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발언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동맹이냐?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둔 입장에서 동맹이 이게 무슨 그런 논리를 떠나서 이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하는 이 지금까지 한미 동맹의 이 역사가 한미 동맹에는 많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발언한 적은 그리고 또 대통령의 특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발언한 적은 사실상 처음인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노무현 정부에 제가 출입 기자였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강도의 발언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내가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특보이기 때문에 외교장관이라든가 안보실장이 아니어서 공식 개선 라인 개선 그 라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운동장을 좀 넓혀서 발언의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발언의 어떤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해서 좀 넓게 쓰는 의미에서 발언을 좀 약간 그런 강하게 한 측면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로 인해서 벌써 사실상 유감 표명을 미국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정인 이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상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사실상 경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정상회담 앞두고 운신 폭을 좁힌다. 오히려 실리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발언을 그러면 했습니다. 조금 좁혀봐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불과 1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좀 어떤 협상의 여지를 넓히는 거 보십니까? 오히려 좁힌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넓힐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넓힐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때와 장소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요 문정인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보 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대북 간의 차이기도 하고 예. 사실 보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이런 발언들 모든 부분들이 전부 하나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보수 정권 같은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 문제 많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 역시도 신랄하게 비판했죠. 지금 DJ와 노무현 정책의 대북 정책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 이런 문제 안보나 대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고 위험하고 천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엉망진창으로 만든 대북 정책 이 부분이 더 개선이 될 수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집권 초기에는 네. 이런 문재인 정부 말하자면 새로운 정부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을 좀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사실 봅니다. 이제 문정인 특보 말고도 홍석현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이제 두 특보가 있는데 오늘 홍석현 특보가 사의를 표명했어요.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까지 갔다 왔단 말이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 뭘까요? 참 이런 부분들은 저도 내용을 좀 궁금합니다. 애당초에 임명할 때부터 본인이 좀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처음 들었다. 했기 때문에 계속 고사를 해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해촉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참 한미 정상을 앞두고 그리고 인사 문제 관련해서 적절치가 않죠. 빨리 신속하게 이 부분은 처리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시작부터 좀 여러 가지 좀 석연치가 않아요. 또 이 역시도 시점상, 지금 시점상 또 왜 이렇게 또 사의를 내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홍석현 이 전 중앙일보 회장의 그 특보 외교안보 특보를 사의를 표명한 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홍준표 전 지사가 네. 최근에 발언을 통해서 이 홍 전 회장이 특보를 맡은 것에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한 게 반박성. 있으면서 예. 여기서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상의 없이 외교안보 특보를 맡겼을 때 이미 사의를 표명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아침 신문에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홍준표 전 지사의 입장을 비판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게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사 경영이라든가 어떻든 언론사 경영에서는 손을 뗐습니다마는 언론사의 대주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의 부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이 홍 특보는 이 한미 동맹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한미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한미 정상을 앞두고 지금 문정인 특보가 하는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정인 특보가 아니고 그동안 청와대에서 나온 이러한 사드 문제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한미 간에 미묘한 입장 차와 미묘한 갈등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성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별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의를 표명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저는 고사 이유가 나왔으니 말씀하신 건데 이게 처음에 임명을 할 때부터 본인이 이제 고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재인 정부와 대북관이 달라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제가 기왕에 말씀 나눌 게 뭐냐면 홍석현 전 회장이 이번에 이제 대선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설이 본인이 있었죠. 말하자면 네. 그 전에도 이제 대선 주자 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는데 본인이 말하자면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유력한 언론사 대한민국 3대 언론사 하나의 사주이고. 또 사주 정도면요 상당히 사실 중량급입니다. 그랬던 홍석현 지사인데 사실 깊이 의논하지 않고 이를테면 특보를 마쳤다. 아마 본인에게는 그 특보라는 것이 어울리지 그렇게 좀 않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런 개인적인 판단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판단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야당 협치 포기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실까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포기이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궤변적 설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독주와 독선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야당 무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인식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모순입니다. 모든 문제는 청와대의 부실 인선, 부실 검증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상대로 최근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 따질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선언하면서 대결 정치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설정하고 공약했던 인사 배제 5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묻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지켰던 공약을 폐기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적폐 청산을 외쳤던 대통령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일이나 다름없고, 그렇다면 국정농단 세력이 국정을 운영했던 정권교체 이전의 행태와 뭐가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국정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민심의 전당이지 야당만의 전당은 아닙니다. 국회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이 협치 포기를 주장하는데 추경안 국회 제출 13일, 정부 조직법 국회 제출 11일이 지났습니다. 상정조차 합의해주지 않는 야당이 이미 협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민심은 국회에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야권의 협조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김 부장님, 사실 지금 사상 첫 외교부 장관 기대도 있는 반면 정치권은 상당히 지금 냉각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어떻든 강경화 외교장관 이제 후보자 떼죠. 이제 세 글자를 떼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28일.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계기로 하여튼 청와대와 야권이 강경화 장관 문제로 강경 대치하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치킨 게임 하듯이 서로 이렇게 협치를 해야 되는데 진짜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달리고 있고, 서로 운전대를 서로의 어떤 기싸움과 자존심도 또 작용돼 있고 서로의 또 자기 명분과 이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핸들을 안 돌리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지금 싸움이 길어지는데, 저는 이제는 이 치킨 게임을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려면 서로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이 옳으냐 아니면 야당의 생각이 옳으냐, 아마 상당히 좀 국민들도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방금 전 질문이 약간 변형하면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야당의 어떤 견제 능력에 힘을 실어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은 항상 집권 초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잘하든 못하든 말이에요. 집권 초기는 높은 지지도를 줍니다. 지금 80%가 넘고 약간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높은 지지도를 주고 있는 것도 정권 초반에는 한번 대통령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의 심리거든요. 그렇게 명성을 깔아줬는데 대통령 인사를 잘 못한다. 이럴 경우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게 다 책임도 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권 초기, 특히 조기 선거나 대선으로 출범한 특수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가능한 한 한번 해봐라라는 대통령에게 말이죠. 그런 좀 멍석을 깔아주는 이런 또 야당의 어떤 그 아량이랄까, 이런 부분이 다시 집권 초기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좀 기회를 좀 줘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해서 경우 대통령이 부담과 책임을 다 지는 거죠. 성과를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그런 선택 기회도 중요한데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검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운영위까지 불러야겠다, 이런 야당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목표를 앞세우다 보니까 인사검증에 다소 아니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시스템에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들이요, 집권 초에는 상당히 의욕 과잉, 어떤 목표 지상주의로 달려가다 보면은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상당히 절차를 더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도 중요하다면 절차도 이제 중시해야 됩니다. 이번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검찰 개혁을 중시하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조국 민정수석에다가 말이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투톱카드라는 어떤 환상의 어떤 콤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검증 부분에 상당히 소홀하게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경환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자체 검증 세슨 어떤 체크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훨씬 더 강도 높게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뭐 좀 더 보완책을 좀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한 게 목표를 앞세우다 보니까 인사 검증에 안이했던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토로를 했는데 저는 문 대통령께서 이제 또 인사 검증에 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스스로 5대 불가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현재 안경환 후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추가로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함께 대통령께서는 유감 뭐 나름의 유감이라는 뜻은 표시했는데 이거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를 분명히 좀 다시 밝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밝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그동안 갑자기 인수위 없이 출마하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됐는데 거기에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인사추천과 검증이 분리돼 가지고 체크앤 밸런스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가동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사실 인사 이런 문제로 국정이 이렇게 대립이 되고 하면은 사실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차제에 차제에 진짜 이러한 검증의 문제가 적은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내세울 때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운영위에서 과연 이걸 불러서 민정수석, 인사수석을 부를 수 있느냐인데 야당이 부르려면 부를 수는 있어요. 형식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과반 의석을 갖고 야당이 3당이 합치면 과반 의석을 합치고 있으니까 소집해서 부를 수는 있지만 여야가 지금 국회가 합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이 찬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에 불러서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근데요, 또 여담 같기는 하지만 또 여권 일각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낙마가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반항, 조직적인 거부, 저항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 특정 의원들의 이야기도 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주광덕 한국당 의원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실까요?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안경환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의 일부 정치 검사들과 주광덕이 결탁하고 적폐 세력 중에 적폐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을 상대로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청와대, 저는 그 능력과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판결문을 입수하게 된 동기, 과정, 판결문 공개, 그 이후의 일련의 모든 과정은 현행 실정법과 절차법 모두를 100% 준수했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과는 무관하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본인과의 연관성 등등 음모론적 시각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을 사실 이제 여당 측에서 제기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이 제기한 게 오히려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솔직히 이제 우리 김광덕 정치인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실 그 개혁을 저항하고 뭔가 방해하려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권력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실 특히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정권 입장에서 사활적인 그런 그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뭔가 저지하는 그런 분명히 움직임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어떤 저항이라든지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또 자체적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자체를 음모론적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그런 충분히 개혁에 대한 저항도 있다는 것. 이 양자의 두 가지 어떤 걸림돌을 충분히 상정을 하고 그 부분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청와대는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원래 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터지면 항상 우리 정치권에서는 음모론이 제기돼 왔어요. 사실 네. 대선 때도 무슨 이 대선 주자가 뭔가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번도 워낙 중요한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네. 또 청와대가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기되는 측은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여권 일각 여당하고 그다음에 문 팬들 사이에서 어떻게 40년 전 자료 그게 그러니까 판결문 나올 수 있느냐? 결혼 소위 무효 소송 판결문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광덕 의원의 설명은 뭐 그 설명은 나름대로 팩트에는 기반한 것 같아요. 본인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와중에 이 안경환 후보자의 아버지의 재적 등본을 봤다는 겁니다. 아버지 재적 등본을 딱 봤더니 거기에 아들 혼인 무효가 됐다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서 깜짝 놀라서 이거를 법원 행정처에 요구를 했더니 네. 그거를 소송 판결문을 볼 수 있냐 했더니 보내왔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개하게 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럼 주광덕 의원한테 혹시 누가 제보라도 그거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검찰 측 기존의 검찰 측이라든가 딴 사람이 누가 그런 게 있으니 좀 알아봐라라고 제보를 했다면 네.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제보를 하지 않고 주광덕 의원 순수하게 아버지 그 자료만 봤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모론적 시각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음모론은 아닌 것 같다. 네. 사실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로 사퇴가 일단이 됐는데요. 김 부장님, 이제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이 야당은 지금 타겟이 좀 처음에 변했어요. 타겟이 처음에는 저희 강경화 후보자를 필두로 그다음에 김상조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를 거론하다가 지금은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가 이미 임명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야 되면 대통령의 장관에 대한 인사권은 헌법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 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을 만든 건데 어떻든 임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저지해봐야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뭐 방법이 특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타겟이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다른 또 세 사람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대엽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세 사람으로 타겟이 왔는데 누구를 가장 타겟으로 삼느냐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네. 말한 순서는 아까 제가 말한 순서로 야당이 예. 주로 타겟을 강하게 삼는 게 아닌가 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까지 청문회에 나설 수 있다. 증인을 채택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실제로 그럴 경우는 정말 볼상사나운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죠, 사실. 과거에 많이 복수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김병준 전 실장도 지금 내가 만약에 김상곤을 낙마하는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이 된다면 나를 2번 죽이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당초 입장과는 상당히 이제 달리 다른 입장을 이제 표시했습니다만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김병준 전 실장이 이 논문 표절 문제에 관한 하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 그런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자기가 설명을 하려고 청문회에 나가려고 했지 무슨 김상곤을 뭐 낙마시키려고 작심하고 복수를 하려고 간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김상곤, 뭐 조대엽 이런 부분 이제 팩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방덕 이제 부장께서 팩트의 이제 중요성, 팩트를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보다 이 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팩트보다 본질이 훨씬 중요한데 지금 본질이 뭡니까? 사실 야 3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강경화 부분에 대해서 임명의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후 모든 인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총공세를 하겠다라고 연계하겠다. 특히 추경과 긍정 예산이라든지 정부 조직법 개편이나 이후 모든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지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판 승부를 겨루겠다라는 건 이제 어쨌든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 본질 말하자면 협치가 사실상 와해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본질인데 이 부분을
과연 청와대나 대통령이 어떻게 복귀해 나갈 것인지 예. 그 실질 이게 깨질 경우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에게 치명타를 가하겠지만 본인들이 야당이 있는 그 엄청난 치명타도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80%에 70%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요. 민주당이 53% 지지도가 네. 자유한국당은 14.7%입니다. 거의 바닥이거든요. 국민의당 같은 6.8%, 정의당 6.4%, 바른정당 5.7%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네. 민심이 현주소를 얘기해 어느 주는 정도는 거거든요.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뭔가 하면 힘을 실어주자.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라. 그리고 야당들에 대해서도 가혹한 여론이 지금 어떤 사실 질책이 가해지고 있는 네. 상태 아니겠습니다. 이 민심의 현주소를 청와대도 읽고 야당도 제대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리얼미터 조사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나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80% 전후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한 근데 이제 3%포인트가? 3.3% 포인트인가요? 떨어져서 한 75.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지지율도 뭐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떨어진 이유는 안경환 후보자의 그 논란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미국과의 어떤 한미 관련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작용하면서 보수층이 일부 이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3.3%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저희 지난주 거를 평균 낸 거예요, 저게. 네. 여기도 월, 화, 수, 목 금요일 조사했는데 근데 금요일 날 조사 시점에서는 안경환 후보자 그날 밤에 낙마를 하게 되는데 사퇴를 하게 되는데 금요일 날도 그러니까 사퇴하기 전까지의 조사된 거죠.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금요일 날 조사는 뭐 여기에 72.1%인가까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현재 아까 말했지만은 뭐 이 계속 국정의 발목 잡기라든가 이런 거로 비춰지는 거로 무조건 낙마를 위한 낙마 이런 거로만 가서는 안 되고 안 된다?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모두를 다 우리가 내정했으니까 모두가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반드시 그거에 집착할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도 사실 좋을 것도 없습니다. 적절한 선 70% 안팎이 선이 낮다고 대통령은 지지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네.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약간 하락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희일비야? 실망할 것도 아니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국민만 보고 가면은 결국 국민들도 따라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권 레이스에 점점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